조금 이게 지금 진지한 주제이기도 하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종교가 더 큰 역할을 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도 인간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특히나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더 큰 위기 속에 살고 있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이자인가요? 지금 백신 개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의료과학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위기에 처해 있었죠. 더더군다나 홍수, 가뭄, 역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 큰 위협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을 하는 동시에 각종 속된 말은 아니지만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주술적 행위들도 열심히 동원을 했죠. 심지어는 조선시대에 그렇게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성리학은 굉장히 벽 이단, 즉 이단을 배척하는 생각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우제 때 무당을 동원한다든지 별에다가 무엇인가를 빈다든지 도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초제라고 그러죠. 별에다가 무엇인가를 빈다든지 승려들을 동원해서 국방에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은 다 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중 하나로서 늘 작동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지금이야 어떤 원인과 과학이라는 게 이제 자연과학을 좁은 의미에서는 자연과학을 뜻하지만 과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합리성이란 것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것. 근데 그 원인과 결과가 이런 원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일치가 되지 않는 그 원인과 결과를 다 규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랬던 시대에는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다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때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돼서 작동을 했던 것들이 종교죠. 물론 이제 만약에 김시천 교수님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결국에 이득 보는 거는 다 그때 당시의 지배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언젠가 비가 오겠지. 역병이 물러나겠지. 제가 요새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골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매라는 말이 땅에 묻는다는 뜻이잖아요. 매장할 때 그 매자인데 조선시대 매골승이라는 집단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뭐냐 하면은 대규모로 역병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시체가 쌓여 있으면은 그때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저 시체를 그냥 두면은 역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밝혀냈어요. 원인과 결과. 사람들이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은 역병이 일어날 것이다. 누군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승려들을 동원해서 그 시체들을 잘 매장해주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죠. 종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얘기를 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게 아마 이종호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제, 또 수륙제.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 감염병이랑 뉴너말로만 써 있구나. 이 감염병을 과학기술이 충분히 혹은 의학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당연히 있어야만 하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국가에서 주관하는 의례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죠. 나중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간. 그런데 그 여제와 수륙제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기본적인 것은 속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태들이 있잖아요. 가뭄, 홍수. 근데 그렇게 겪었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뭔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면서 국가적으로 그것이 혼란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의례 체계 속에 포함하는데 보니까 수륙제도 맞습니다. 예. 수륙제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수륙무차제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이거죠. 죽음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에 대한 위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억울한 죽음, 보통은. 아니면은 객사라고 하죠. 이제 갑자기 길가에서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원인이 밝혀진다면은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는. 하여간 억울하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이제 수륙제, 불교식에서 수륙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종교적인 신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으시나 모르겠어요. 영혼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기 직전과 죽은 다음에 무게를 재가지고 그 무게 차이가 영혼의 무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혹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난데없는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인간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뭐냐면은 미미즈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귀무덤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의 코를 베가지고 그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인들의 혼령을 위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니네를 죽여가지고 나중에 귀신 돼가지고 우리 해치지 마 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예.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과학기술이 다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영혼들이 현재 인간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의례들이 생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과정을 보면서 그 한 가지 재미난 그 희한한 어떤 변화의 양상을 좀 보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과학기술과 종교의 관계랑 맞물려 있는 주제이기도 하던데 여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무사 귀신. 그러니까 죽었는데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전통사회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즉 후손을 통해서 그 영속성이 보장되는 게 바로 유교적 신념이었는데 이 여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 도입된 게 바로 고려 왕족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떼거지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진짜 정권의 위협 세력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죽였는데 이들의 원혼을 달래지 않으면 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여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제는 그걸 함으로써 현재의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원귀들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재앙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에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삶에 밀착돼 있던 불교적인 그 세계관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죽은 원혼들이 극락세계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까지 섞여 있었는데 이 여제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감염병 사태와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잖아요. 집단적인 죽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원하느냐? 그냥 제사 한번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혼이라도 극락세계로 가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하는 게 수륙제였는데 이 배경이 불교적이다 보니까 유교 정권에서 이거를 함부로 못하게 했죠. 그래서 문종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게 논쟁이 붙습니다. 이 감염병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연구 자료를 검토한 거에 의하면은 3명의 답안은 원귀 때문이다. 이렇게 답한 분들은 결국 수륙제를 하거나 여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려기, 즉 나쁜 기운 때문에 생긴 거다. 따라서 이것은 의학적으로 예방하거나 처치해야 될 문제다. 따라서 그분들은 여제나 수륙제를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후대에 이게 선택된 것은 나중에 성종대, 중종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동의보감 발간 이전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딱 드러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음과 양의 뭐 유교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제 동아시아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음과 양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우주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구성 요소로 얘기하는 게 이하고 기잖아요. 예.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당대 사상과 당대 성리학 사상과 과학 기술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답이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곳곳에 인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 천주교 카톨릭이 겪었던 그 상황하고 조선 시대 때 유교라고 하는 어떤 사상 체계이자 종교적인 신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세계가 변화했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 예. 당대 종교가 지금 정교 분리라고 하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仏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교 분리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 그리고 세속과 종교가 막 혼합이 돼서 이제 뭐 음식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배고파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종교 과학기술이 덜 발달하면서 세속의 권력보다 종교의 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김재인 선생님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과학과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결합된 상태를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한편으로 보면은 여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나 혹은 지방관들의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어떤 정치적 그 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수륙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힘의 근원을 인정해야 되는 방식의 것이었기 때문에 수륙제는 누르고 대신에 여제는 살리면서 의료라고 하는, 근데 사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지식 체계에 가깝고 결국 그것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그건 뭐냐면 이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질 중에 하나가 그 힘의 성격이나 내용이 불가항력적이거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결국 종교가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 그거잖아요. 미지의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성의 지식 체계 속에 포용해냄으로써 끌어내는 거죠. 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적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 비난하고 이기려고 하는 방식의 태도를 갖는다면 결국 그 종교가 어떤 방식의 과정을 겪을까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 종종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가지고 아직까지도 싸우잖아요. 이제 뭐 근데 저는 그 종교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창조과학이란 걸 만들어내서 창조과학을 계속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왜 종교와 과학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담론 방식대로 과학의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종교를 거기다가 갖다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냐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마치 비유하면은 하마는 물가에 있는 풀을 먹으면서 사는데
왜 기린하고 경쟁해서 하마가 나무까지 올라가서 나도 나무에 있는 풀을 뜯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냥 물가에 있는 풀 먹으면서 으악 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중도와 과학 얘기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전통적으로 이제 세상을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악마가 있다라고 쳐 봅시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신인데 인간은 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서구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무너뜨리는 악마가 있었는데 이게 신이라는 존재가 참 재밌는 게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자꾸 인간을 범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혼종이 탄생을 합니다. 또 인간과 악마의 중간적 존재가 또 많이 나타나요. 악마와 인간의 중간적 존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뱀인 메두사,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인 스핑크스,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괴수들은 인간과 신의 중간적 존재에 의해서 항상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과 신의 중간적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은 히어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과 신의 중간적 존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단군도 환웅과 곰에서 인간으로 바뀐 존재의 중간적 존재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은 종교의 자리에서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과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인데 가슴에다가 원자로를 받고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우주를 구하려고 했던 어벤져스 멤버 중에 한 명. 누구였죠? 이름을 갑자기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이죠. 과학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로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종교의 자리에 지금은 과학이 들어가 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아까 여제 잠깐 얘기하고 그랬지만 경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행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모습들 자체는 여전히 종교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금도 비 안 오면은 옛날에는 촌장이 가서 이제 제사장이 가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뭐 대구광역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북도지사가 가서 기도해요. 제발 우리 경상도에 비 좀 오게 해달라.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여전히 종교가 유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언맨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그 다른, 그러니까 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가운데 아마 최근에 가장 세계적으로 성공한 게 이제 아이언맨인 것 같은데, 그 이종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욕망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언맨 첫 번째 편을 봤을 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에는 이게 모델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언맨이 본래는 납치되어 가지고 음모에 빠져 가지고 거기서 이 진짜 좀 조야한 아이언맨을 첫 번째를 만들죠.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 지하의 연구실에서 제대로 된 아이언맨들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처음 날 때, 그때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이제 이 아이언맨을 늘 상대했던 국방부의 중요한 요인과 통화를 합니다. 통신을 해요. 그때 뭐였냐면 미확인 물체가 레이더에 등장을 하니까 바로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요격하려고 하는데 나야 네, 나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새로운 무기 만들었어? 그러면 가져와. 그러니까 싫어 하면서 내가 그 앞에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는요. 이제 이 아이언맨은 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강력한 무기인데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면서 강력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각국의 정부에 예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근대 국가의 합의였었는데 이 영화는 이제는 그거를 벗어난 그 폭력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조직이 있다. 그것은 기업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방식에 이게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직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가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줄을 서시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을 받을 거면 줄을 서시오. 그렇다면은 그런 기업들이 정부에서 내놓으라면 자기네들이 자기 자본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정부에서 내놓으라면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자본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 사이에 또 점차 자본의 권력이 이겨나가는 단계가 아마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이미 넘어갔을 수도 있고 상당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저런 식으로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일일이 동선 파악하고 일일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진해서 QR코드를 보여주고 체온검사에 응하고 자기 조금 이상한데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 조금 이상한데 하지만 자기 전화번호 남기고 그러는 것들이 어쩌면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은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서구에서 이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다가 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다르게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안에서 조금 깨야 되는 건 있다고, 요만큼 깨야 될 건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게, 우리나라는 국가 체계에서 뭐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근대 국가 체제에서 뭘 하라 그러면은 너무 잘 따라요. 그게 현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선한 의지를 가지 못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작동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는 계속해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종의 종교적인 믿음과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요. 국가라는 것,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걸 손으로 과학적 사고로 봤을 때 인권이라는 걸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유라는 것을 모양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전 이 영화 대사 되게 좋아하는데, 조국이 날 위해 해준 게 뭔데? 예비군 통지서 누가 받으니까 예비군 통지서 국가가 날 위해 해준 게 뭔데?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뭘 믿고서 우리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통제를 잘할까? 마치 신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으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는 모습에서 종교적인 무엇인가가 비슷하게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도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가가 좀 많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유튜브 방송에 가장 많이 올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2주간 격리했던 그 외국인들이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자랑하듯이 올렸던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내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과거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고
뭐 생명을 바치고 해왔던 그 국가가 해준 게 별로 없다라면서 싸우고 비판하고 해왔는데 이번 경험을 겪으면서 치료비 안 내잖아요. 검사비 안 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해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런 이중적인 심리를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가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계속 섭섭하고 혹은 막 욕하고 싶고 했다가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마음의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 아, 국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민주주의가 각자 개인이 뭔가를 다 누릴 수 있고 뭘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환상 안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가장 커다란 힘은 어떤 절대 권력은 사실 별로 없죠. 민주사회에서는 절대 권력이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의적인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은 그것이 과거의 역사의 그 궤적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